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다룬 러시아 그림과 여름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 문학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그림은 1869년 시시킨이 발표한 정오 모스크바 근교입니다. 모스크바의 여름 하늘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뚜르게네프는 여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끝도 없이 암청색으로 단지 한 조각의 떠돌이 구름 뜬 것도 아니요 사라진 것도 아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도 없고 공기는 막 짜낸 우유 같다. 종다리는 하늘 높이 지저귀고 들 비둘기는 꾸르륵꾸르륵 울며 소리도 없이 제비는 날아다닌다. 말은 콧바람을 불고는 짚을 씻고 개는 짖지도 않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서성대고 있다라고요. 공기는 막 짜낸 우유와 같다는 표현이 모스크바의 여름 공기를 참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선하면서도 꽉 찬 느낌의 공기를 말이죠. 한국은 하늘이 높고 푸르다라는 표현을 가을과 연관시켜 쓰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름입니다. 다만 구름이 낮게 떠서 잡힐 듯한 것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신선한 아침 공기와 기운을 그려낸 것이 시슈킨의 소나무 숲의 아침입니다. 어미곰과 함께 산책 나온 새끼곰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리에터, 여름의 어원은 리트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비의 시기란 뜻입니다. 아일랜드어 리스란 단어와 연결시켜 자연의 축제로 해석하기도 하죠. 또한 라틴어의 라에투스란 말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밝고 아름다운 여름은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축제를 선사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여름은 휴가, 일탈, 사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스콜리컬리의 스콜리커짐, 얼마나 많은 여름과 겨울이 지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겨울과 여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긴 겨울만큼이나 여름이 그들에게는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연이나 해를 나타내는 고트라는 단어의 복수 생격도 여름의 복수 생격과 같은 레트를 쓴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여러 해를 나타낼 때 여러 번의 여름과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한 여름의 추억이 그 해를 대표하는 일화가 되듯이 짧은 여름은 온 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름은 낮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6월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 기간이 있고 모스크바도 한여름에는 밤 11시, 12시에 해가 져서 새벽 3, 4시면 환해지기 때문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백야 기간 중에 사진에서 보듯이 한밤중에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이반 시슈키는 정오 모스크바 근교에서라는 작품에서 여름의 한낮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시슈키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숲이나 나무 등을 묘사했던 이전의 풍경화들과는 다른 관조성과 서사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동파의 창립 멤버이며 숲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숲의 풍경에 주목하여 러시아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던 시슈키는 이렇게 말했죠. 풍경화가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이다. 그들은 더 깊고 더 순수하게 느낀다라고요. 그러나 시슈킨 자신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었는데 두 아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인은 그의 제자였던 화가 바실리에프의 누이 엘레나였는데 1874년에 죽었고 두 번째 아내 화가 올가 라고다는 1881년에 죽었습니다. 1870년대 중반에 그는 2명의 아들과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는 힘겨운 시절을 보냈죠. 창작 활동 초기에 열성적으로 작업했던 그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말년의 20년은 그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화실에서 작업을 하다 앉은 채로 죽은 그를 제자가 발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시시킨이 1866년에 그린 정오 모스크바 근교 브라체보란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여름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비해서 호밀밭이 더 넓게 확장되었으며 가운데 구부러져 있는 길을 멀리 있는 수평선의 강물과 연결되는 듯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젊은 남녀가 다정스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옷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풍겨줍니다. 호밀은 내한성이 강해서 구소련 지역에서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재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밀은 러시아인에게 너무나 친근한 소재이고 모스크바에서 여름만큼 멋진 하늘을 감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시시킨이 호밀밭과 하늘을 비중 있게 묘사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둥글고 커다란 구름과 가벼운 새털 구름이 떠있는 드넓은 하늘을 보여줌으로써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가장 큰 축제는 7월 7일, 구력으로는 6월 24일 하지와 연관된 축제인 이반 쿠팔라의 날입니다. 이 축제는 원래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쿠팔라라는 물, 불과 연관된 신을 기념한 축제였습니다. 988년 기독교 수용 이후에 세례 요한의 기념일과 같아서 세례 요한의 날로도 불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적으로 물로 세례를 준 요한, 러시아식 이름으로는 이반이죠. 이반이 쿠팔라, 굿바지에서 나왔습니다. 목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어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교도적 풍습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등에서 예전부터 기념되어 왔습니다. 이 날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 풍습이 행해지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의 육체 관계가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이 날은 물, 불, 풀과 연관된 의식과 풍습으로 가득합니다. 물과 관련된 풍습으로는 사람들에게 또 옆 사람들에게 물을 퍼붓는 일이죠. 깨끗한 물이 아닌 구정물을 붓기도 했는데요. 물을 뒤집어 쓰고서 모두가 미역을 감으러 강이나 호수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쿠팔라의 밤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정화하는 모닥불이라는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고 그 위를 뛰어넘습니다. 높게 성공하면 행운이 온다고 생각하였죠. 화가 겐리흐 세미드라츠키는 이반 쿠팔라의 전야에서 푸르스름한 밤에 모닥불을 뛰어넘는 젊은이들을 신비롭게 묘사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쾌유를 기원하며 병든 아이의 속옷을 벗겨 모닥불에 태우기도 했다고 해요. 가장 짧은 밤인 하진날 밤에는 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녀, 물귀신, 뱀, 마법사, 산신령, 도깨비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밤을 새웠습니다. 풀과 관련된 풍습으로는 이 날에 풀과 꽃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해서 한 해 동안 쓸 것들을 이날에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반 쿠팔라의 날에 딴 약초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주술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풀들 중에서도 고사리가 주인공인데 땅속 보물에 대한 전설과 연관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날 자정에 겨우 몇 분 동안 피는 고사리꽃을 가지면 아무리 땅속 깊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골은 이 전설을 소재로 이반 쿠팔라의 전야라는 단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상소설인 이 작품은 가난한 주인공이 주인집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악마의 도움으로 이반 쿠팔라의 전야에 피는 고사리꽃을 꺾어 보물을 찾고 결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쓴 니콜라이 고골은 우크라이나 태생이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1809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폴타바현 미르고로드 군의 소로친츠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우크라이나 혈통의 소지주이자 귀족 칠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희곡을 쓰면서 연출을 맡기도 했어요. 이런 가족 분위기는 고골이 문학과 연극에 몰두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으며 향후 고골 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토착 민속과 민속이 담고 있는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잉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골은 1828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상경하여서 내무성 관리 생활을 잠깐 합니다. 그러나 곧 그만두고 문학에만 전념하게 되죠. 고골은 1831년 직강가 근교의 야화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직강가는 신실한 정교신자였던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에 있던 지명이었습니다. 이후 1834년 페테르부르크 대학 역사학부 교수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그만두고 문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미르고로드죠. 그리고 1836년 단편소설 코와 마차를 거쳐 대표작인 죽은 온의 집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온의 일부만 완성한 채 2부의 원고는 불살라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반미치광이 상태에서 1852년 모스크바에 영면합니다. 고골의 작품 세계를 간추려 보자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을 풍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골의 작품에는 해학과 웃음이 흐릅니다. 다른 하나는 민속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민속에 대한 내밀한 관찰과 묘사는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속학자들이 고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실의 비틀기, 환상입니다. 고골은 현실과 환상의 장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서사를 구축합니다. 물론 이러한 작품 성향이 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 섞이고 보조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한다면 고골의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푸시킨이 명징한 작품 세계를 통해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형성했다면 고골은 풍자와 황산을 통해 러시아 문학이 나아갈 또 다른 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을 소재로 한 그림과 고골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시시킨의 작품 소나무 숲입니다. 역시 여름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골은 중요한 작가이기에 다음 기회에 다른 작품들과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